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유럽 각지로 퍼진 르네상스와 인쇄혁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멸망은 이탈리아에 새로운 사상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알프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세 말기 지난한 봉건제의 전국시대를 거친 유럽은 점차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와 기사, 교회가 나눠 가졌던 권력은 조금씩 군주에게 집중되었고, 왕은 이제 단지 전쟁의 지도자만 아니라 문명의 대표자이자 신이 선택한 통치자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권이란 혈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은 무력의 시대를 넘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위엄을 드러낼 새로운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탈리아에서 피어난 르네상스의 예술과 사상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자유로운 예술가들의 정신운동에서 왕이 후원하는 국가의 미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프랑스의 르네상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100년 전쟁이 끝나면서 엄청난 수준의 왕권 집중을 이루어냈습니다. 서프랑크 왕국에서 출발한 프랑스는 초기에는 다른 유럽 왕국들에 비해 왕권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귀족들의 세력은 강했고 왕의 영토는 파리 주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왕통은 놀랍게도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카페 왕조는 1000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뒤를 이은 발로아 왕조 역시 그 혈통의 연장이었습니다. 이 끊기지 않는 혈통이야말로 프랑스의 왕권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100년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겪으며 프랑스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단결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프랑스에서는 국가와 왕의 일체화가 시작됩니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권위는 점점 종교와 예술을 통해 장식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자유로운 예술가들의 운동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권력을 미화하기 위해 후원한 궁정예술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르네상스의 본격적 출발점은 바로 프랑스와 1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예술의 힘이 국가의 품격을 세운다고 믿는 르네상스 군주였습니다. 프랑스와는 전쟁과 예술, 이 두 가지를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탈리아 원정에서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을 직접 접했고, 그중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청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프랑스화가 마련해준 앙부아즈 근처의 저택에서 조용히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의 그림이 아닌 프랑스 왕실의 소유물이 됩니다. 르네상스 예술은 프랑스 궁정으로 옮겨와 왕의 권위를 장식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궁정의 벽화, 정원, 건축, 문화까지 모두가 국왕의 영광을 위한 예술로 변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퐁텐블로 학파입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화가들이 프랑스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이탈리아의 고전주의를 프랑스식으로 재해석한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르네상스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예술로 형상화한 궁정문화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르네상스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시민과 예술가의 자유로운 탐구 속에 피어난 운동이었다면, 프랑스의 르네상스는 왕의 후원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식과 예술의 자유가 아닌 권력의 미학으로 머물렀던 것입니다. 예술가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왕의 장식가로 여겨졌고, 인문주의자들은 왕의 통치 이념을 미화하는 수사학자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1세의 화려한 문화 정책은 국가 재정을 압박했고, 그의 통치 말기에는 종교적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남긴 르네상스는 프랑스의 영광을 빛냈지만 동시에 왕권 중심의 문화체제라는 굴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프랑스에서 꼽힌 르네상스는 이후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 또한 이 시기에 중앙 집권화를 마무리하고 유럽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본래 프랑스 귀족, 노르만 정복자들의 후예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프랑스를 자신의 고향으로 여겼고, 심지어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왕과의 오랜 대립은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대립의 절정은 바로 100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영국 왕과 병사들은 서로 다른 신분을 넘어 함께 싸웠고, 왕과 국민이 하나라는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100년 전쟁은 영국의 패배로 끝났지만, 그 전쟁은 영국인들 마음속에 우리는 프랑스인이 아니라 잉글랜드인이라는 정체성을 새겼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프랑스 정체성을 가졌던 노르만 귀족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혈통뿐이었고, 그들의 후손은 이제 프랑스인이 아닌 잉글랜드 귀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왕과 국민을 하나로 묶었고, 영국은 새로운 정치적 통합을 이룩했습니다. 그 통합 위에서 피어난 것이 바로 영국 르네상스였습니다. 100년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은 오랜 내전인 장미전쟁을 거치며 왕권의 정당성을 둘러싼 피해 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튜더 왕조가 등장하면서 영국은 오랜 혼란을 끝내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헨리 8세의 딸 엘리자베스 1세의 주기는 영국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왕권을 예술과 결합시킨 프랑스와 1세와는 달리 문화와 언어를 통해 국민의 일체감을 강화한 군주였습니다. 궁정의 예술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경험할 수 있는 문학과 연극의 르네상스를 열었던 것입니다. 런던의 극장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철학, 종교와 인간의 내면을 모두 담아내는 국민적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욕망과 선택, 그리고 권력과 정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햄릿의 고뇌, 리어 왕의 몰락,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은 모두 인간의 욕망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근대적 인간의 초상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언어는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영어의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그가 영어를 국민의 언어로 만들었고 그 언어 안에서 인간과 사회, 국가가 함께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 이상을 탐구하며 영국 인문주의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영국의 르네상스는 지적 성찰과 언어의 예술이 결합된 문화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르네상스 역시 완전한 빛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번영은 약탈무역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종교적 긴장이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예술과 문학의 번영이 국민의 의식적 성숙으로 완전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사상적 유산은 이후 제임스 1세 시대를 거쳐 점차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르네상스는 결국 근대 정치혁명과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전주곡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마지막 불길은 이제 독일로 옮겨갔습니다.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영주국으로 나뉘어 있던 분열된 세계였습니다. 그렇기에 독일의 르네상스는 예술보다 먼저 신앙과 양심의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인문주의는 독일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주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는 교회의 형식보다 인간 내면의 신앙과 도덕을 중시하며 기독교 인문주의라는 새로운 사조를 열었습니다. 그에게 르네상스란 신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신앙을 사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었고 곧이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의 토양이 됩니다. 이 사상의 흐름은 예술에서도 반영되었습니다. 독일 르네상스의 대표화가 알브레이트 뒤러는 인간의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탐구하면서도 그 안에 신의 질서와 영적 의미를 담아내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르네상스에서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다름 아닌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이었습니다. 금속 활자나 목판 인쇄 자체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나 한반도에서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반도에서는 그 기술이 국가의 전유물로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인쇄는 학문에 보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왕조가 경전을 관리하고 공문서를 찍어내는 도구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그 복잡한 문자 체계는 지식을 향유하는 계층을 극히 좁은 식자층으로 한정시켰습니다. 그 결과 기술이 금지된 적은 없었지만 필요가 없었기에 대중화되지 못한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달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은 고대 로마의 순수한 문체를 되살리려는 라틴어 원리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중세 동안 실생활 속에서 변화해온 라틴어를 불순하다 여겼고 문법과 어휘를 모두 고전기 라틴어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 결과 라틴어는 현실 언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학문과 교회의 전유물이 되었고 결국 사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럽의 각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가 무너진 자리에 지방 방언들이 문학과 행정, 학문의 언어로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어, 프랑스의 프랑스어, 영국의 영어, 독일의 독일어. 이 시기에 근대적 민족어로 통일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고전을 흉내내려다 결국 자기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인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민족어가 싹트기 시작한 시점에 구텐베르크의 발명은 그야말로 폭탄을 던진 격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인쇄기는 단순한 활자 기술이 아니라 기계공학의 결합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원래 포도주를 짜던 나사식 프레스기에 금속 활판을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 잉크를 고르게 눌러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인쇄물을 수백 장씩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문자체계인 알파벳은 이 혁신의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복잡한 한자나 음절 문자가 아니라 단 26개의 대문자와 26개의 소문자 총 52자만으로 정밀하게 주조하면 모든 인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단순함이 바로 유럽 인쇄혁명의 진정한 비밀이었습니다. 한자 수천 자를 관리해야 했던 동양과 달리 유럽에서는 누구나 활자를 제작하고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는 자신의 인쇄기로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바로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성경은 여전히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귀족과 상인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상징이자 권위를 직접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필사로 제작된 성경 한 권의 가격은 약 100불대, 평범한 장인에게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의 인쇄 성경은 30불대, 즉
기존의 3분의 1 가격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30불대는 여전히 농민이나 노동자에게는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 수 있고 신앙의 책을 직접 소유하고자 했던 중산층과 교양층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이제 사제가 읽어주는 책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시작된 인쇄혁명은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소에서 기술을 익힌 장인들과 조수들은 각지로 흩어져 새로운 인쇄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고객은 지식에 굶주려 있던 도시의 시민계층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성직자와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이 이제 상인과 장인의 손에도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 인쇄된 책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 이후 50년간 약 3만 종의 서적, 2천만 부 이상의 책이 찍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책의 양을 단숨에 뛰어넘는 구조였습니다. 책은 더 이상 신의 말씀만 담지 않았습니다. 철학서와 과학서, 의학서, 지도, 시집, 희곡, 그리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성적 도서까지 등장했습니다. 인쇄술은 더 이상 도덕이나 신앙의 영역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욕망을 복제하는 거대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탈리아 밖의 르네상스 그리고 그 시대를 완성시킨 장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의 각국은 앞다투어 르네상스를 후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원은 어디까지나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술은 궁정의 장식이 되었고 지식은 여전히 권력의 언어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그 모든 움직임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기계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과 욕망에 반응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눈으로 신이 만든 세계를 바라보려는 그 움직임은 결국 지식에 대한 욕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구텐베르크의 기술과 결합했을 때 인류는 이전과 전혀 다른 문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지식의 복제와 확산을 이루어낸 인류 최초의 정보혁명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왕과 귀족의 시대를 떠나 책을 읽는 인간, 사고하는 인간의 시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로써 서유럽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맹하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해할 지식을 얻었지만 그 지식을 실제로 시험할 무대는 아직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뒤흔든 두 가지 사건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건,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험가가 바다로 떠나고 그들이 개척한 길 위에 상인들이 따라 걸었던 시대, 상공업과 시민의 시대를 연 인류의 첫 번째 길의 혁명, 대항해 시대를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